예, 오늘 이제 공범론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범이다는 말은 범죄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2명 이상이 협력을 해서 범죄를 하는 형태를 우리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범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이무적 공범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표적 공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무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범죄를 같이 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공동정범, 그 다음에 교사범, 종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정범이 된다. 만약에 2명 이상이 같이 뭐 살인을 하기로 공모를 하고 한 사람이 행동을 해도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일부 실행 전부 책임, 모두에게 책임이 똑같이 간다. 이걸 우리가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교사범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교사,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마음을 안 먹은 사람에게 범죄할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교사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범은 방조입니다. 말 그대로 방조, 도와준다. 범죄를 하도록 쉽게 범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강화한다. 이거 우리가 종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공범은 집합범과 대항범이 있습니다.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을 필요적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무적 공범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이상이 협력해서 했는데 임의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거지만 2명 이상이 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무적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무적 공범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에 있는 표적 공범에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 총칙에 나와 있는 공범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반면에 자,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형법 강론에 가면은 각각의 범죄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강론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무적 공범은 형법 총칙에 총론에 나와 있는 공범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시 가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필요적 공범은 형법 강론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대로 된다. 자, 그러면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 집합범과 대항범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집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다 이겁니다. 뭐 소요를 일으킨다. 그럼 소요를 일으키는 여러 명들이 같은 방향, 같은 목표란 말이에요. 소요라는 목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대항범은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에서 목표는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 우리가 대항범이라고 해요. 대항범. 도박이다.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서로 돈을 따려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동일한 목표, 따겠다는 목표는 같아요. 근데 방향은 서로 달라. 이런 걸 우리가 대항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증매자, 뇌물을 받는 사람, 수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만. 그 음란한 뭐 그림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그 산 사람은 처벌되지 않고 파는 사람만 처벌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음화 등 반포 판매 죄 이렇게 됩니다. 일방만 처벌된다 이겁니다. 촉탁승낙 살인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살인죄에서 촉탁이란 말은 부탁을 받아서 살인한다 이런 얘기고 승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승낙을 받아서 살인한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겠다는 것을 허용을 해서 죽이겠다니까 오 좋아 이렇게 해서 승낙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승낙이 되고 촉탁이란 말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죽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럴 경우에 말 그대로 있죠. 촉탁 승낙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인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죠. 살인죄니까. 범인 은닉죄입니다. 범인을 숨겨줬다. 그러면은 숨겨진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입니다. 내부 참가자다. 자, 내부 참가자다. 그러면 그 필요적 공범에서 형법 강론에 나온 대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형법 총칙에 있는 공범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 참가자입니다. 외부 참가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야 돼요. 집합범, 그 다음에 대항범 마찬가지로. 자, 이번엔 이제 정범과 공범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범이라는 것을 먼저 정해놔야지 공범이 누군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범을 먼저 무슨 말인지를 정해놓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라고 그래요. 자,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면 정범이 무슨 말인지 이걸 먼저 정해놔야만 공범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범은 누굴 말하는가?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제한적 정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확장적 정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한적 정범 개념이라는 것은 정범이라고 하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가 행한 사람만 정범이다. 자, 범죄를 스스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스스로 직접 한 사람만 정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간접 정범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접 정범은 정범이란 말이 있지만 이 논리로 하면 정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간접 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는데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어요. 이번에 이제 확장적 정범 개념에서는 인과관계에서 우리 조건설을 취합니다. 조건설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전체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해한다.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가서 살해하려고 칼을 산다. 그리고 또 살해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택시 타고 가서 살해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칼을 파는 사람도 살인에 있어서 일조를 한 것이고 택시를 태워준 사람도 또 역시 일조를 한 것이고 이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살인의 인과관계에서. 그런 걸 우리가 조건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에서는 인과관계의 조건설을 바탕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조건 준 사람은 모두가 다 정범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접 정범의 정범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아까 제한적 정범 개념에서는 간접 정범의 개념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확장적 정범 개념에서는 간접 정범을 인정하는 면에서는 좋아요. 자, 그런데 조건설을 취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너무 많이 확대하다 보면은 주형법정주의가 형법의 큰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범과 공범의 구별서는 행위지배설을 개념을 잡으면 되겠어요. 행위지배설. 그래서 행위지배설에서 록신 교수의 행위지배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접 정범이라는 것은 직접 정범이다. 단독 정범. 예, 그래서 실행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 지배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직접 정범이라고 그래요. 자, 간접 정범이라는 것은 의사 지배가 있어요. 의사 지배. 의사 지배. 간접 정범은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이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처럼 활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간접 정범이 우월적 의사와 인식으로 이용을 당하는 사람, 처벌이 안 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거나 이런 사람의 행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의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의사 지배. 의사 지배란 말이 나오면 간접 정범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 기능적 행위지배란 말은 역할 분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 실행 전부 책임. 강도를 하자. 그리고 서로 A, B가 모의를 했어요. 모의를 하고 A는 막만 보고 B는 폭행을 하고 돈 뺏고 이렇게 되면은 일부 실행 전부 책임. 나눠서 했지만은 이거는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정범이란 말이 나오면 기능적 행위지배, 기능적 행위지배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간접정범이란 말이 나오면 의사지배란 말이 나와야 돼요. 의사지배.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정범이란 말이 나오면 실행지배란 말이 나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록신 교수의 행위지배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공범의 종속성을 갖고 얘기해 봅니다. 다시 하면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라는 게 있었죠. 정범 개념이 등장해야지 정해져야지 공범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공범은 정범에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묻는 것이 종속성 유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공범은 정범에 종속된다. 공범 종속성설을 취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 됩니다. 자, 반면에 또 소설의 입장에서는 공범이 정범과는 별도다. 독립성설의 입장을 취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자살은 범죄가 아니죠. 그러나 자살하도록 교사, 자살하도록 방조 이거는 또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살이 범죄가 안 되는데 자살을 교사하고 방조하는 것을 자살 관여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범죄가 돼요. 그렇다면 공범 종속설은 이걸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범 독립성설에서는 이 자살 관여죄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공범 종속성설에서는 자살이 범죄가 안 되는데 자살 교사 방조를 처벌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하다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로서 처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의로서 특별규정의 개념으로서 처벌한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견해들을 취하면서 어떠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를 개념 파악을 하는 데서는 자살 관여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범은 정범에 종속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종속된다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될까? 정범이 어느 정도 해당하면 공범을 인정할까? 예를 들면 정범이 구성요건만 해당하면 된다.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 갖춰라.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갖춰라. 정범이 뿐만 아니라 가벌성 요건까지 갖춰라. 이런 식으로 견해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해수한의 종속 형식에서는 정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그러면 공범이 된다는 얘기고요. 제한적 종속 형식에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앤드 위법까지 해야지 공범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종속 형식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까지 있어야지 공범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극단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벌성의 조건까지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묻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너 저 물건 좀 훔쳐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형사상 성년자는 14세입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처벌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우리가 정범인데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까지는 해요. 남의 물건 훔쳐오는 행동이. 그러나 책임성은 형사 미성년으로서 초등 2학년으로서 책임성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적 종속 형식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만 하면 공범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도죄의 교사범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이번에 극단적 종속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죄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공범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은 책임성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범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사범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로 다스려야 됩니까?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다스려야 되죠. 자, 그래서 양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물건을 훔쳐오라고 절도를 교사했다. 그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것을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여기서는 극단적 종속 형식을 취해야지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그 똑같은 그 지금 얘기한 그 판례의 내용들을 거기다가 이것을 제한적 종속 형식으로 답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절도죄의 교사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정범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범은 말 그대로 2명 이상이 공동을 해서 죄를 범한다. 그러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걸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공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범죄를 공동으로 해. 2명 이상이. 그러면 각자가 다 공동정범이니까 각자가 정범이 된다 이거예요. 자, 간접정범에서 중요한 말은 아까 의사지배란 말을 썼고요. 공동정범에서 중요한 말은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했어요. 기능적 행위지배란 말은 역할분담. 자, 개념 잡고요. 그 다음 동시범은 뭐냐? 동시범에서 중요한 말은 의사 연락이, 여기서는 동시범 의사 연락이 없다는 말이 중요해요. 공동정범은 의사 연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범죄를 같이 하는데 서로 간에 짜고 의사 연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동정범의 문제고, 의사 연락이 없어요. 전혀 A라는 사람을 향해서 갑이 총을 쏴서 살해하려고 총을 쐈고 을도 총을 쐈는데 서로 몰라. 의사 연락 없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된 거야. 이걸 우리가 동시범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쐈는지 모른다. 근데 그 총에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몰라. 그럴 때를 동시범은 양자를 미수로 처벌해. 둘 다 살인 미수로 처벌해. 죽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수가 아니고 미수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동시범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동정범의 본질의 문제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공동정범의 공동은 과연 무엇을 공동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고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말은 고의를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판례는 이제 두 가지를 그때그때 달라요로 다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 공동정범. 자, 우리 조폭들이 지하 방에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상대편 그 팔을 다 없애자고 죽여버리겠다고 공모를 합니다. 이때 보스가 나타나가지고 공모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행동대장으로 움직여서 상대방한테 상대 쪽을 향해서 뭐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보스는 공모할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범죄공동서를 취해서 판례가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과실 공동정범에서는 행위공동서를 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어깨에다가 큰 그 쇠파이프를 서로 메고 하나의 쇠파이프를 갑을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메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공사 현장에 계단 올라가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이 잘못 짚어서 그 계단이 떨어져가지고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쇠파이프가 떨어져서 지나간 행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문제,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문제. 이럴 때 범죄공동서를 취하면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행위공동설의 행위는 고의, 과실, 자기 부자기를 다 무시하고 다 포함하기 때문에 과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때는 행위공동서를 취하고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때는 범죄공동서를 취했다 이겁니다. 판례가. 자, 공동정범의 성립의 요건들입니다. 공동을 한다. 의사연락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강도를 해서 돈을 뺏고 있는 중간에 지나가던 교도소 동기가 마주쳐가지고 이어서 같이 범죄를 했다. 처음부터 같이 합의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적 공동정범은 실행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이런 경우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뒤에 나타난 사람, 자, 절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교도소 동기가 나타나서 절도가 아니고 강도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를 앞에 절도한 사람이 강도죄까지 다 같이 뒤집어 써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후행행위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앞에서 강도를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강도가 아니고 그냥 절도만 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상해를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 폭행만 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행자가 어느 범위에서 공동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죠. 자, 여기 대해서 판례 입장에서는 도중에 가담한 사람한테는 그 앞에 자기 가담하기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지기만 안 된다. 그래서 가담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소극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과실공동정범은 인정한다고 그랬죠? 공동정범의 공동은 무엇을 공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 그래서 행위공동서를 취하다 보니까 고의만이 아니고 과실도 포함을 해서 과실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실행행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공동정범은 아까 무슨 서를 취해서 인정한다고 그랬죠? 범죄공동서를 취해서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공동사 주체설입니다. 이걸 취해가지고 판례는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벌 문제로 가보면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에요. 일부만 나눠서 했어도 책임은 전부가 다 같이 진다 이 말이에요. 일부 했다 하더라도 강도죄에 공모만 했고 공모할 때만 참가하고 행동할 때는 없었다. 그래도 강도죄의 같이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합동범 문제입니다. 합동범은 합동입니다. 2명 이상이 합동을 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도주가 있고요. 특수강간은 형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형법에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가봅니다. 가보면은 3명 이상의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에 적어도 2명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로 합동관계를 이룬다. 이래서 절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절도 실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다른 범인에게도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모자가 실행을 착수 전에 이탈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죄가 됩니다. 무죄. 예비음모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절도는 예비음모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례 들어가 보면요.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갑은 을병과 같이 공장에 몰러 들어가서 절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어요. 근데 두려워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아예 안 나가 버렸습니다. 갑은 안 나가 버린 거예요, 아예. 그 을병은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했던 범행을 실행을 해서 절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이탈을 했죠. 이렇게 되면 무죄가 됩니다. 그 을병은 같이 했으니까 특수절도가 되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동시범은 동시에만 하는 것이 동시범이 아니고 이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시. 예. 그래서 동시 또는 이시에 독립행위가 경합을 해서 그 결과 발생을 모른다. 원인이 뭔지 모른다. 그랬을 때 미수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을 놓고 갑과 을이 동시 또는 이시에 만약에 30분 간격으로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요. 그 A라는 사람은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몰라. 그럴 때는 갑과 을을 모두 살인 미수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동시범이라고 해요. 동시범. 누구 총에 맞았는지 안다라면 또 상황이 달라요. A를 갑, 을이 쐈는데 갑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갑은 살인 기수, 을은 살인 미수가 됩니다.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만 양자를 모두 미수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문제입니다. 이거는 특례입니다. 아까 동시범의 특별한 예유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시범은 누구 총에 맞았는지 모르면은 미수 처벌한다 그랬는데요. 상해죄의 경우는 반대로 미수가 아니고 기수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단 말이 기수로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을 향해서 갑과 을이 상해하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누구 칼에 맞았는지 몰라. 그런데 상해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갑과 을은 모두 상해죄의 고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 공동정범처럼 고의 기수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동정범은 의사 연락이 있고 동시범은 의사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간접정범은 처벌이 안 되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 이것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범행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교사하면 교사범과 같이 처벌돼. 교사범 처벌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방조하면 방조범처럼 처벌돼. 방조범은 형벌이 필요적 감경해야 한다가 됩니다. 자, 그렇게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교사범을 가보겠습니다. 교사범은 교사는 말 그대로 범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할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교사범은. 그래서 타인을 교사를 해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직접 행동한 사람과 교사범은 똑같이 처벌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을 했는데 착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했기 때문에 교사 한 사람하고 그 다음 교사를 받은 사람 모두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엔 교사를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승낙도 안 해버리면 교사를 받은 사람은 이게 무죄가 되는 것이고 교사를 한 사람만 예비 음모가 됩니다. 예비 음모로 처벌.
자, 그래서 교사법 문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기도도인 교사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패한 교사하고 효과 없는 교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실패했다는 얘기는 교사를 시도했는데 교사를 거절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효과 없는이란 말은 승낙은 했지만, 착수를 안 했다는 뜻이고, 승낙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사한 사람과 승낙한 사람이 전부 다 예비음으로 처벌되는 거고, 실패한 교사는 처음부터 거절했기 때문에 교사를 시도한 사람만 예비음으로 처벌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범, 또 다른 말로 방주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방조한 사람은 종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감경이란 말은 필요적 감경이에요. 반드시 깎는단 말이에요. 감경. 예. 반드시 깎아줘야 돼, 종범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범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